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그 제목을 보니까 감리회 거룩성 회복 세미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게 제 전공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미국에서 보스턴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을 때 제 논문이 19세기 성결운동에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19세기 미국 감리교회가 세속화된다고 그래가지고 일단의 사람들이 웨슬레의 정신을 다시 회복하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19세기 성결운동입니다. 그 성결운동 가운데서 일부는 감리교 내에 남아서 성결운동을 하고 일부는 감리교에서 나와서 성결운동을 했습니다. 감리교 내에서 성결운동을 한 그룹이 그 에즈베리 신학교를 중심으로 한 그룹이고, 감리교를 떠나서 성결운동을 하는 그룹이 나사렛교회, 또 우리 동양선교회, 한국성결교회가 그 그룹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리교 거룩성, 바로 제가 전공한 내용인데 이 제목이 이렇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지만은 웨슬리가 그렇게 얘기했죠. 자기는 감리교라고 하는 이름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씩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세상에 많은 단체들이 있다가 사라지고 뭐 그렇게 하니까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데 자기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감리교라고 하는 이름은 있는데 성결이 없는 감리교, 그런 감리교가 있을까 두렵다. 그런 얘기를 한 거 여러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웨슬레의 예언이 맞았어요. 어떤 단체든지 좀 절쭉번에는 열정으로 시작하고 에센스가 있어가지고 단체를 만들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껍데기만 남고 그 다음에 에센스는 사라지게 돼요. 그럴 때마다 새로운 다시 원점을 다시 회복하자고 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점에서 감리교가 거룩성을 회복하고 또 한국교회가 거룩성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이렇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저는 트럼프 시대의 미국과 한국 기독교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강연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신약 성경을 보면은 가이사 아구스도 시대에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약을 이해하는 가장 근본적인 전제가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 로마 황제를 모르면은 신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그 일이 어떤 때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것을 항상 제일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은요, 지금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이 트럼프 시대에 세계가 어떻게 바꿔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 아구스토 시대를 모르고서 신약 성경을 얘기할 수 없는 것처럼 이 트럼프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모르고서 트럼프 시대를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역사 교육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트럼프 시대가 어떤 시대고 거기에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 기독교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트럼프 시대, 일부 사람들은 트럼프 시대가 오기를 원했지만은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은 트럼프 시대가 안 오기를 원했어요. 아마 여기 가까이 있는 메이저 언론들은 트럼프 시대 그런 시대가 온다고 하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보수에서 진보로 계속해서 발전하는데 어떻게 역사가 거꾸로 돌아가가지고 다시 진보로 나갔는데 다시 회귀할 수 있느냐?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직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옛날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 사실 70년대, 80년대에 데모하던 사람들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박정희 시대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에 왔다고 생각했는데 그 박정희의 딸이 다시 대통령이 된다고 했을 때요, 그 잠 못 자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이 보수적인 분들은요,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아마 대부분의 진보주의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보수에서 진보로 발전하는데,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진보적인 교회들이 항상 보수적인 교회들 보고
당신네들은 30년 늦었어. 당신네들은 50년 늦었어. 우리가 지금 간 길을 당신네들은 몇 년 뒤에 따라올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것이 아니라 세상이 바꾸졌다면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요, 세상에 새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저는요,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고 하는 것은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미국이 전통적인 질서로 회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미국이 뭐냐? 여러분들, 미국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한 책이 알렉스 토크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미국의 민주주의입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서울대 학생들한테 우리가 꼭 읽어야 될 인류의 고전 10가지 책을 했을 때 알렉스 토크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미국의 민주주의가 꼭 들어있습니다. 이 토크빌은요, 미국 사람이 아니에요. 프랑스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미국을 한번 연구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19세기 중엽에 미국에 와가지고 아무 책도 안 가지고 그냥 사람들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요, 그 책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식보다도 현장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식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공부만 하면 교수들이 목회를 잘 못하는 것이 책을 통해서 세상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토크빌은요, 현장에서 사람들 만나면서 미국을 이해했어요. 그걸 다 모아가지고 이제 프랑스에 가가지고 그걸 가지고 책을 썼는데 그게 미국의 민주주의예요. 그것을요 20대 초반에 썼다고요. 저는 그것을 볼 때 제가 기가 죽어요. 제가 지금 70이 되는데 나 20대에 뭘 했는가. 이 책이 세계적인 고전이 됐습니다. 지금도요, 미국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한 책이 바로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토크빌이 미국에 와서 놀란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목사님들이요, 이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를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토크빌이 미국에 와서 느낀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미국이야말로 오만잡탕 온갖 세상 사람들이 다 와서 사는 나라인데, 이 미국을 하나로 묶는 그 공통점이 뭐냐? 두 가지 얘기할 수 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뭐 어디에서 왔든지, 저 유럽에서 왔든지, 아니면 뭐 영국에서 왔든지, 그리스에서 왔든지, 뭐 아시아에서 왔든지, 다 미국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요, 이 토크빌이 유럽 사람이기 때문에 유럽과 비교해서 많이 설명을 합니다. 유럽에서는요, 소위 프랑스에서는 계몽주의가 등장하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개인이 신앙 가지면 되는 거지. 그 신앙을 공개적인 영역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계몽주의, 계몽화된 인간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신앙을 자꾸 사적인 영역으로 축소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와서 보니까 대통령 그 연설이 꼭 목사님 설교처럼 God bless America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 이번에도 그 대통령 취임식이 바로 이 토크빌이 한 얘기를 보면은요, 지금 미국에서 하는 일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이 원래 그랬어요. 미국의 11.12전, 미국의 종교를 연구한 노버트 벨러라고 하는 사람은 이것을 미국 종교라고 말합니다. 미국의 시민 종교가 뭐냐? 바로 미국 사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준 종교 사회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 목사님이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축복한다고요? 그런 점에서 미국은 하나님을 믿는 사회다. 유럽과 다른 점은, 유럽은 기독교 국가라고 하지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지 않는데 미국은 그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것이 미국과 프랑스의 유럽과의 차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가정의 중요성을 미국 사람들은 이해하고 있다. 그러니까요, 유럽에서는요, 이 유럽 사회는 귀족들이 많지 않습니까? 귀족들은 이 토크빌의 책 보면요, 번뜩이는 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미국에서는요, 아무리 부자라고 그래도 자기가 가딱 잘못하면은 부를 잃어버릴 만큼의 부예요. 그게 절대적인 부가 아니에요. 그런데 유럽에서 공작으로 태어났다? 그럼 평생 방탕해도 그 재산이 없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유럽에서는요, 이 상류층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상류층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 보면 그것이 아니에요. 미국은 엄격한 가정에 대한 그 잣대가 있어가지고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해도 이혼 많이 하고 바람 피고, 여러분들 정치하는 사람들 바람 피는 것 일도 아닌데 케네디도 연문 있다. 또 그다음에 클린턴도 무슨 일 있다. 이렇게 아주 탄핵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메리카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미국 동성애 문제 많지만요, 이미 유럽은 오래전부터 동성애 다 옹호했는데 그래도 미국은 이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게인스트 하고 이번에는 어게인스트를 세게 해가지고 다시 테이크오버 한 거예요. 바로 미국,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하는 행동은요, 어떻게 보면은 19세기에 그 토크빌이 얘기했던 미국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주의 기독교인으로서는 굿뉴스죠. 제가 볼 때는 우리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요, 좀 어깨를 필 그 기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미국은 세계를 이끌어가는 나라입니다. 미국에서 변화했다고 하는 것은요, 마이너리티 변화가 아니에요. 그것은 주류가 바꿔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복음주의적인 기독교가 이제 주류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가요, 다시 옛날의 보수주의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이요,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냐고 미래를 향해서 돌아가는 것 같지만은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발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보수주의는 기독군을 보호하고 진보주의는 피지배자, 어려운 사람들을 옹호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보수주의는 다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고 진보주의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일한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번에 트럼프가 대통령 된 것은요, 기득권층이 트럼프를 밀어서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에요. 이 기득권이 아닌 사람들이 진보주의자한테 우리의 운명을 맡기는 것보다는 트럼프한테 맡기는 것이 내 삶을 위해서 낫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요, 신보수주의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요, 지금까지 진보주의자들은 당신이 가난한 것은 당신 잘못이 아니야, 사회가 잘못했기 때문에 당신은 가난한 거야, 잘못은 사회에 있는 것이고 당신은 없어, 그러니까 당신 무조건 옹호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그런데요, 일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미국 들어올 때도 열심히 노력해서 영어도 배우고 열심히 해서 기자 인터뷰도 하고 미국 와서도 참 밑바닥에서부터 일하고 그래서 겨우겨우 해가지고 미국에서 집을 마련하는데, 아니 그 가난한 사람은 죄가 없고 무슨 잘못해도 그것은 사회 탓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물어봐도 안 되고, 그래도 담 넘어 월 따먹은 사람도 화도줘야 되고 그 다음에 죄져도 그것은 넘어줘야 되고, 그러면 제가 작년 여름에 미국 갔더니 미국에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 보통 가난한 사람들이 미국 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집 하나 장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요, 자기들은 죽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그냥 담 넘어온 사람들이 국가가 베네피스로 다 해주니 도대체 이게 제대로 된 사회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막스는요, 가난한 자를 위한다고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마르크시즘 안에서 가난한 자들이 정말 잘 살게 되었느냐? 저는요, 20세기에 있어서 가장 큰 거짓말은 뭐냐? 공산주의 구호입니다. 공산주의가 1945년 해방되었을 때 뭐라고 외친 줄 압니까? 토지는 농민의 것, 공장은 노동자의 것,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이것보다 더 멋있는 표현가 없습니다. 토지는 농민의 것, 공장은 노동자의 것. 지금까지 지주한테 고통받고 살아왔는데 이제 내가 땅 주인이다. 지금까지 사장 밑에서 살았는데 내가 공장 주인이다. 그래서 해방 직후에요, 진짜로 엊그저께까지 노동자였던 사람이 사장 몰아내고 오늘부터는 내가 사장이야, 이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정말로 땅이 노동자의 것이 됐습니까? 기업이 정말로 땅이 정말로 농민의 것이 됐습니까? 기업이 정말 노동자의 것이 됐습니까? 아니에요. 국유화됐습니다. 국가가 다 소유하게 됐어요. 그러면 국가가 소유한다고 하는 것은 허울이고, 국가를 누가 운영하느냐? 공산당이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얘기한다면 땅도 공산당 것, 기업도 공산당 것, 이것을 거짓말로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가난한 자를 위한다고 하는 이 막 사회주의자들이, 진보주의자들이 정말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일하느냐?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기에서부터 모든 문제의 그 해결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레이건 참 말 잘합니다. 레이건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공산주의는 가난한 자를 위하여 일한다고 하는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공산주의의 목표는 자유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노동자의 것이라고 해놓고 그것을 국유화해놓고 그것을 공산당들이 다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안 뺏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노동자가 우리 것이라고 했으니까 달라. 너희 것이 무슨 너희 것이냐? 지금 우리 국가의 것인데 국가라고 하는 이름으로 공산당들이 그냥 북한은요 공산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라 전체를 김일성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중국은 공산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진핑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전제시대랑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해결이 뭐냐? 그런 혁명을 통한 해결이 아니라 늦더라도 하나씩 하나씩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것. 이게 보수적인 가치 아닙니까? 진보주의는 뭡니까? 누린 자는 세상의 모든 잘못이 기득권층이 있으니까 뒤집어 엎어야 세상이 새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수주의자들은 그렇게 해봤더니 또 다른 놈이 지배계층이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서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잘 사는 사회로 만드는 것. 이것이 더 나은 것이다. 그래서 미국이 주장하는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 누구나 다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 여러분들 이런 점에서 그 해방 이후에 우리 부흥사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부흥의 메시지는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그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열심히 노력해서 잘 사는 거. 여러분들 감리교 유명한 말 있지? 오늘 감리교 오니까 자꾸 감리교 얘기만 나오네요. 웨슬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일하라. 할 수 있는 대로 저축해라. 할 수 있는 대로 나눠주라. 세 번째는 잘 지키질 않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까지는 열심히 해요. 그래서 감리교인이 되면은 중산층은 돼. 부자는 못 돼도. 왜 그런 줄 압니까? 바로 성실한 노동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이러기 때문에 정말로 누가 진정으로 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거야. 트럼프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히스패닉 사람들을, 흑인들, 이런 사람들이 트럼프를 밀어준 거예요. 정말 부자들은 어떠냐? 부자들은요, 자기들이 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돈이 조금 더 많이 들어오고 덜 들어오고 여기 별 관심이 없어요. 무엇이 더 중요하냐? 이미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을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돕는다. 이런 이미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들은 돈 많이 있어서 돈 잘 써서 좋고 또 이미지 관리해가지고 좋은 사람이라고 이미지 관리해서도 좋고 이런 이중적인 것을 얻으려고 그러는 거기 유선이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부자들은 오히려 여러분들 부자들하고 이쪽하고 타협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자꾸 거꾸로 나가는데 6.25 때도요. 부자들 가운데요. 안 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공산주의가 오니까 제일 먼저 가서 그 사람들한테 나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일한다. 그래 제일 먼저 재산 갖다 바친 사람들 많아요. 이 논산에 있는 윤 씨 아주 그 지역에 부자였는데 공산당이 오니까 제일 먼저 그 사람한테 갖다가 바쳤어요. 예?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진짜 진짜 보수주의는요. 이런 가치를 가르치는 것이 진짜 보수주의죠. 이건 하나의 한 측면이고요. 또 다른 측면, 이게 이제 그 정치적인 측면, 아까 이것은 이제 우리 신앙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한 것이고, 정치적인 측면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했을 때에 이 트럼프가 많은 기독교인들, 저도 거기에 속했습니다만, 트럼프가 복음주의적인 신앙을 강조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저도 복음주의자니까. 그런데 트럼프가 되면은 미국 우선주의 해가지고 다른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고 우리 한국의 안보에 대해서 무시한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될까? 이런 염려가 있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트럼프가 복음주의자인 건 좋아. 그런데 트럼프가 주한미군 방위비용 올리고 또 그것도 하면 철수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어떻게 트럼프를 지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려면요. 미국사를 좀 이해해야 됩니다. 미국은요. 원래 세계 문제에 관심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 유럽 사람들이 미국으로 갈 때 미국 사람들의 꿈 뭐냐? 이제 구대륙은 잊어버리자. 잊어버리기 좋아. 왜냐하면 한쪽은 대서양이 있고 한쪽은 태평양이 있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메리카주의예요. 그래서 미국은 원래 아메리카니즘입니다. 아메리카니즘. 예? 우리는 세계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끼리 잘 살면 된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산 위에 멋있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아름다운 이상적인 공동체를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잘 사는 것을 보면 따라오든지 말든지 그것은 그들의 책임이지 우리가 거기까지 개입할 수는 없다. 이것이 미국적인 사고 패턴입니다.
이것을 깨부순 사람이 뭐냐? 우드로 윌슨이에요. 윌슨이 낙관주의적인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낙관주의죠. 윌슨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모든 민족은 스스로 자기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 민족 자결주의를 얘기한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세계에 대해서 관심 가져야 한다. 미국의 힘으로 제1차 세계대전을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간이 점점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 질서를 한번 바꿔보자. 그래가지고 내세운 것이 그 민족 자결주의입니다. 더 길 얘기는 하기 어렵고요. 그런데 이것이 미국 사람들 속에 그렇게 들어가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윌슨 다음에 대통령이 누가 됐냐면 하딩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윌슨은요 제1차 세계대전을 끝내고 그다음에 세계를 그 국제연합이 아니라 국제연맹을 만들어서 미국이 거기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세계를 평화롭게 만든다. 윌슨이 멋있는 사람입니다. 윌슨이요 제1차 세계대전을 참전하면서 뭐라고 얘기해 줬어요? 나는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전쟁을 한다. 세계가 너무너무 전쟁 때문에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전쟁을 끝내고 세계를 평화롭게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내가 그것을 위해서 전쟁한다.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전쟁.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미국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얘기들도 많이 해. 그런데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된 사람 하딩은요 저 사람 지금 정신 나갔어. 미국은 그런 세계 큰 짐을 짊어질 나라가 아니야.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힘들어. 그래가지고요 이 국제연맹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고립주의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가 다시 싸우게 되고 복잡하게 되니까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또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걱정이 된 거예요. 만일에 옛날처럼 전쟁 끝나고 다시 고립주의로 돌아가면은 세계가 어떻게 될까? 그래서 국제연맹과 비슷한 또 다른 단체를 만들었는데 국제연합 유엔을 만들게 된 거죠. 제가 그 시기도 좀 연구를 해봤는데 여러분들 미국 그 워싱턴 DC에 가면 이승만 박사와 가까웠던 파운드리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리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한테 루즈벨트가 편지하기를 전쟁이 끝나면 다시 미국의 고립주의가 다시 등장할지 모르니까 미국 감리교회가 좀 나서가지고 우리 세계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는 그런 무브먼트를 일으켜달라. 왜냐하면 다시 고립주의로 빠져버리면은 유엔 못 만들면 다시 옛날과 같은 싸움이 반복된다고요. 그래서 미국 교회들이 특별히 진보적인 교회들이 열심히 거기에 도와가지고 말하자면 그 국제연합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요 바로 미국의 고립주의는 미국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 사람들도요 이런 학문적인 용어는 몰랐지만은 미국 사람들을 겪으면서 체험적으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간단한 말이지만요 거기에 핵심이 다 들어있어요. 뭐라고 한 줄 압니까? 미국을 믿지 말고 소련에 속지 말라. 일본은 일어난다. 조선아 조심하라. 이게요 매우 아주 핵심적인 요소예요. 제가 초등학교 어린아이가 어른들이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미국이요 잘 해줄 것 같으면서도 그 다음에는 뭐 미국의 가장 큰 약점은 4년마다 대통령 선거해서 나라가 바꾸기 때문에요 어떻게 나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3세기 사람들도 미국이 뭐 큰 소리 쳐도 4년만 버텨보면은 뭐 어떻게 될는지 모른다. 이것이 제3세기가 미국을 다루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믿지 말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미국의 고립주의. 그래서 우리가 사실 미국을 믿고 미국이 도와줘서 여기까지 왔는데 미국이 다시 고립주의로 돌아가게 되면은 우리는 끈떨어진 갓이 되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아마도 많은 우리나라의 보수적인 언론까지도 트럼프를 반대한 이유가 아마 거기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시대에 지금 들어서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 지금 트럼프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아야 돼요. 냉전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재밌는 것은요 한국 기독교 언제 가장 부흥한 줄 압니까? 바로 이 냉전 시대에 부흥한 거예요. 왜 그럽니까? 지금 공산주의의 위협이 가장 큰 위협이에요. 그런데 공산주의 위협을 알고 대처할 수 있는 종교가 기독교밖에 없는 거예요. 불교가 합니까? 유교가 합니까? 천도교가 합니까? 기독교밖에 공산주의 위협을 아는 종교가 없는. 그래서 냉전 시대 6.25부터
1980년까지 한국 기독교의 전성기입니다. 그 뒤에 소위 이제 신자유주의 시대라고 하는 것이 등장했는데, 냉전 시대 양쪽에 미국과 소련이라고 하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라고 하는 세계 큰 두 블록, 숨을 죽이고 있었던 작은 블록들이 막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 헌팅턴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소위 문명의 충돌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이데올로기 시대는 지나가고 여러 문명들이 서로 이제 경쟁하는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중동에는 이슬람 문명, 인도 문명, 중국 문명, 그 다음에 러시아를 통해 슬라브 문명, 이런 작은 문명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지역 문명들이 강화되게 되면 기독교 선교는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기독교 선교는요, 하나님은 온 세상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려면 온 세계가 그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분명 확신이 없으면요, 세계 선교는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이제 그 1990년대부터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소위 문명의 충돌, 이런 시대가 오면서 기독교 선교는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겪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문명의 충돌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러시아의 러우 전쟁이 왜 일어났습니까? 슬라브 문명이라고 하는 문명 속에 옛날에는 우크라이나가 속해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가 난 슬라브 문명 싫다, 나는 서유럽 문명이 좋다, 서유럽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러시아는 그걸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내가 왕인데, 대장인데. 여러분들 지금 이슬람도 지금 그런 갈등이 있고 있어요. 지금까지 지금 이슬람 문화, 이것이 아주 강력하게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서 지금 분규가 일어나고 있죠. 지금 이란이 지금 어려워지고 있고, 그래서 이 작은 문명과의 갈등이 지금 분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북아시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제 옛날 냉전 시대에는 뭐 별일 없었는데, 이제 냉전이 끝나니까 중국이 기지개를 펴고, 이제 공산주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국이 옛날에 이 동북아시아는 우리 거였어. 옛날로 돌아가서 적어도 미국은 몰라, 그러나 중국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이런 생각. 그러니까 슬라브 문명에서는 러시아, 그다음에 인도 주변에서는 인도, 그다음에 동북아시아에서는 중국, 이런 것들이 문명의 터줏대감으로 자기들이 지배하려고 하는 이런 새로운 구도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도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슬라브 그 문명도 유럽 기독교 문명에서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고, 지금 유럽에서도 그 이슬람에서도 이스라엘에서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전쟁이 이 동북아시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이 이제 동북아시아를 다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1차적으로 홍콩을 장악을 하고, 그다음에 대만을 장악하고, 그다음에 한반도를 장악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것은 뭐냐면은 문명의 충돌 시기에서 다시 신냉전 시대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계가 문명 대 문명의 싸움이 아니라 이제 자유세계 대 전체주의 세계라고 하는 새로운 질서로 지금 다시 바꿔져 가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요, 슬라브 문명하고 중국 문명은 달라요. 중화 문명은 달라요. 그런데 전체주의라고 하는 이름 안에서 묶어지는 거예요. 또 이란도 달라요. 그런 전체주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묶여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일본, 그 다음에 유럽, 그건 자유주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묶여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가 다시 둘로 나눠지고 있는 거예요. 둘로 나눠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과거 냉전보다 옛날에는 잘 알지도 못했던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했지만은요, 이 신냉전 시대에는 그런 이데올로기가 없어. 과연 옛날 체제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러시아는 짜르 체제, 중국은 천자, 시진핑 황제 체제, 또 이슬람은 이슬람대로 옛날 왕조 체제, 그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미래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느냐? 여러분들, 이런 점에서요, 냉전 시대에 우리 기독교가 다시 부흥했다면은요, 신냉전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트럼프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트럼프가 우리나라를 뭐 그렇게 쉽게
우선 미국을 살려놓고 보는 것은 중요해요. 그런데 미국 혼자 가지고 이런 세계를 이끌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도 친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이 미국과 손을 잡게 된다면,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아시아에서는 그래도 옛날에 지금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그 새우는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만 정신을 차리면은 이제 고래는 못 되지만은 뭐라고 말할까요? 상어과라고 얘기도 돼요. 왜냐하면 군사력에서는 우리가 일본보다 우리가 낫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데 있었어요. 미리 좀 얘기를 한다면은, 미국은요 항상 세계를 이끌어가는데 자기 혼자 하지 않습니다. 못해. 그래서 항상 대리인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영국을 두고, 그 다음에 아시아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원래 중국을 두는 거예요. 이등 국가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요, 그런데 역사를 보면은요, 이 2등 국가가 항상 1등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2등 국가가. 여러분들, 일본은요 항상 유럽을 1등 국가, 유럽 미국을 1등 국가, 자기는 2등이다. 일본 사람들 고개 잘 숙이죠. 그런데 192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일본 사람들 간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왜 우리가 밤날 2등이냐? 우리도 한번 1등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일어난 것이 태평양 전쟁인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일본 사람들 보면 겸손하게 밤날 머리 숙이는데, 그 일본 사람들이 이 진주만을 공격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한 거예요. 2등이 1등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럴 때 미국은 어떻게 그러냐? 또 다른 나라하고 손잡아가지고 일본을 공격, 혼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안 맞는 쪽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사실 미국은 자본주의고 소련은 공산주의인데 안 맞는 거예요. 그런 소련을 끌어들여가지고, 여러분들 제2차 세계대전이 왜 어떻게 끝났습니까? 미국이 여러분들이요, 이 제2차 일본이 어떻게 항복했는가에 대한 논의가 많습니다. 어떻게만 우리는 보통 원자폭탄이 2발 떨어져서 항복했다 그랬지만요, 원자폭탄 떨어진 것도 중요하지만요, 소련이 이 대일전에 참전한다고 하는 참전선언,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원자폭탄 플러스 소련의 참전선언. 미국은요, 이 미국 사람들 죽는 것 겁내하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미군이 이제 뭐 폭격하고 이런 건 잘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육지에 상륙하게 되면 죽어야 된다고요. 얼마큼 죽어야 일본을 정복할 수 있냐? 60만이 죽어야 일본을 정복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너무 힘들어. 우리 대신 누가 대신 싸워줬으면 좋겠어. 그게 뭐냐면 소련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소련 보고 싸워달라. 그래서 미국이 소련한테 빚진 거죠. 그래서 루즈벨트는 소련한테 많이 양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 보면은요, 소련을 끌어들여가지고 일본을 정복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소련이 2등 아닙니까? 미국 다음에. 소련이 가만히 있습니까? 2등은 꼭 1등이 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미국하고 한판 붙는 것이 냉전체제인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미국이 자기 혼자 싸우기 싫어. 그래서 중국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중국. 소련이 너희들을 국경에서 괴롭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너희들을 잘 봐줄 테니까 한번 소련과 한판 붙어봐라. 그렇게 해가지고 중국을 키워가지고 러시아를 망하게 해서 소련 체제가 붕괴된 것입니다. 이게 소위 대탕트예요. 그런데 중국이 이제 2등 됐어요. 2등 됐어요. 미국하고 손잡는 나라가 2등이 되는 겁니다. 2등 됐는데 이제 중국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가 항상 2등이냐? 우리도 한번 좀 올라가 보자.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것이 지금의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 미국은요, 이 중국과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세력들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머릿속이 복잡할 겁니다. 지금 한국이 자기 중요한 파트너인 줄 알았는데 이게 오락가락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복잡할 거예요. 이럴 때요, 저는 이 나라에 정말 지혜로운 지도자가 있으면요, 우리나라 한 단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국정원의 높은 사람하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미국은요 사실은 일본 안 믿어요. 왜냐하면 일본한테 당해봤잖아요. 겉으로는 머리 숙이지만은 중국은 더 안 믿지. 지금 당하고 있으니까. 소련한테 얼마나 괴로움을 당했습니까? 미국이. 왜 한국이 사실 미국의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어요? 예? 그러면서 미국한테 가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 줄 서가지고 힘든 일 많다. 중국이 그 먼지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보내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많다. 우리 당신들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를 좀 첨단 무기도 주고,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태평양도 안전하고, 우리가 지켜야 일본도 안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가고 일본 가가지고 당신네들 지키느라고 우리가 고생하고 있으니까 우리 도와달라. 그래서 우리는 다
우리나라 국력을 발전시킬 수 있어요. 그다음 중국 가서는 미국이 좀 말하면 미국이 들을 수 있어. 그렇게 해서 미국 편을 분명하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협상으로 중국도 어느 정도 다를 수가 있다고.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못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트럼프가 지금 현재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잘 요리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냥 더 본론에 얘기할 것을 미리 다 얘기를 해서 지금 서론밖에 얘기를 안 했는데 몇 분입니까? 시계가 잘 안 보이네요. 3시 17분. 몇 분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앞으로. 저기는 시계가 잘 안 보이네요. 저는 안 보이면 막 나갑니다. 그러나 겁내지는 마세요. 손 들면 끝날 때 됐구나 그러고 끝낼 테니까요. 그러면은 이것을 보다 더 근본적인 의미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한미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요, 한반도라고 하는 나라는요, 참으로 어려운 나라. 원래는요, 우리 한반도는 띄고 얘기합시다. 한반도 주변에 3 나라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죠? 서쪽에는 중국이 있고, 남동쪽에는 일본이 있고, 그 다음에 북쪽에는 러시아가 있습니다. 이 3 나라를 어떻게 요리하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3 나라는 다 한반도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나라가 발전하려면 한반도를 자기 영향권에 두기를 원해요. 중국 사람들은요, 한반도를 자기 왼팔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 북경이 있으면 한반도가 있는 거예요. 지도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반도가 다른 세력이 들어가면요, 북경이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한반도를 자기 손 아래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일본은 한반도를 어떻게 생각했냐? 소위 국경선과 이익선으로 나누는데 이익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국경만 지켜가지고 안전하지 못해. 국경에 들어오기 전에 막아야 돼. 막는 마지노선이 뭐냐? 한반도라는 거예요. 한반도가 다른 나라에게 들어가면은 일본 국경선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가 다른 나라에 넘어가지 않고 일본 관리 아래 있어야 된다고 일본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일 저번에 한일 병합할 때 또 히로부미 같은 사람은 그건 이익선으로만 지키면 되는 거지 꼭 그렇게 식민지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런 주장을 하게 됐어요. 러시아는 어떠냐? 러시아는 부동항을 찾아서 넓은 세계로 나오는데 블라디보스톡 항구가 있기는 하지만 겨울이 옵니다. 그래서 겨울 되면은 러시아의 큰 함대를 일본 나가사키까지 옮겨다 놓아야 돼요. 그런데 원산까지만 와도 부동항이 아니에요. 항구를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한반도는 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일본은요, 더 심하게 얘기한다면요, 대륙이 일본을 침략하기 위해서 내미는 단도다. 여러분들이요, 지도를 보세요. 이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습니다. 이게 일본을 향해서, 일본의 심장을 향해서 칼을 찌르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랬습니다. 원나라가 아시아 대륙을 다 정복했을 때 한반도를 교두보로 해가지고 일본을 점령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한반도는요, 매우 전략적으로 복잡한 어려운 지형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80년에 슈펠트라고 하는 미국 제독이 우리나라에 왔는데 그 사람이 자기 나라에게 보고를 했는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한반도는 운명적으로 싸움터다. 운명적으로 싸움터다. 여러분들 이 얘기를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중간까지 보면은요, 한반도는요 10년 단위로 전쟁을 했습니다. 한반도에서 1894년에 청일전쟁이 벌어지고 1904년에 노일전쟁이 벌어지고 1917년에 제1차 세계대전, 1930년에 만주사변, 1937년에 중일전쟁, 1941년에 태평양 전쟁, 1950년에 6.25 전쟁, 10년 단위로 전쟁이 일어났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싸움터예요. 다른 나라가 자기 나라에 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싸움을 어디서 합니까? 싸움터에 가서 싸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우리가 이 싸움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서해안이 지금 싸움터라고요. 지금 현재.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이 슈펠트는 해군 제독이기 때문에 이 큰 그림을 보는 거죠. 이 한반도가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이 세 나라보다 강하면서 한반도에 대해서 욕심이 없는 나라와 손을 잡아야 된다. 이 세 나라보다 힘이 있어야 이 세 나라를 제압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제압하고 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줬으니까 넌 내 거야? 이러면 다시 식민지가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이 중국, 일본, 러시아보다 강하면서 한반도를 식민지로 만들 그런 욕심이 없는 나라가 어떤 나라겠습니까? 아메리카. 미국과 손잡는 길 외에는 한반도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 이것이 1880년에 아주 옛날이지요. 슈펠트가 우리나라에 와서 보면서 한반도를 보면서 보고한 보고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알고 있었냐? 중국도 알고 있었고 고종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1882년 슈펠트가 다녀간 2년 후에 다시 슈펠트가 와가지고 조미조약을 맺었습니다만은 조미조약 제1조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압니까? 조미조약 제1조에 거중조정이라는 말을 썼어요. 영어로 good of peace. 그게 무슨 말이냐?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한반도에 대해서 부당한 일을 하게 될 때 미국이 와서 도와줘서 평정하게 해준다. 고종은요, 이 조미조약 이제 조미조약을 맺었으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안심이다. 거기다가 미국 사람들이 뭐 이게 그 인상이 좋잖아요. 특별히 이제 뭐 얘기가 많이 지나갑니다만은 미국은 새로 맺어지는 나라니까 대우를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중국한테 보내는 공사급의 공사를 조선에 보낸 거예요. 그 조선을 중국과 대등하게 대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종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도트라고 하는 공사 우리나라 왔을 때 고종이 그 버선발로 덩실덩실 춤을 췄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중국과 대등한 대우를 받는다. 그런데 고종이 모르는 것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밀명이 내려졌습니다. 미국에 가만히 보니까 한반도는 싸움터야, 진흙탕이야. 잘못 발을 내딛다가는 큰일이 벌어져. 역시 남의 싸움에 미국이 그냥 휘말려가지고 고생하게 생겼어. 그래서 너는 한반도에 가면은 어떤 말도 듣지 말고 고종이 말하면 그냥 웃기만 해라. 고종 그것도 모르고 그냥 조미조약 맺었으니까 농업 고문을 보내주세요, 군사 고문을 보내주세요, 교육 고문을 보내주세요 뭐 했는데 감감무소식이야. 미국 정부는요 적어도 1940 관심이 없었어요. 립 서비스. 그래서 미국을 믿지 말라 그런 거예요. 미국이 도와준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미국이 도와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사실은요 이 고종은요 그것을 철석까지 믿고 청일전쟁 때도 도와달라고 그랬고 노일전쟁 때도 도와달라고 그랬고 이 믿음은요 고종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3.1운동이 왜 일어난 줄 압니까? 미국이 민족 자결주의 얘기했고 거중조장 이건 정확합니다. 그 당시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가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조미조약 일주의 거중조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일순이 민족 자결주의를 얘기했으니까 당신네들 말한 대로 우리도 좀 해방시켜달라고. 그래서 대한독립 만세는요 일본 사람 들으라고 대한독립 만세 한 것이 아니에요. 미국 들으라고 대한독립 만세 한 거예요. 미국이 아니 그런 거 있어서 윌슨이 그런 얘기 했지만 그건 뭐 좋은 말 한 거지. 정말 실질적으로 실천할 윌슨이 정말 실천할 마음이 없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는 거지 금방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한 가지 재미있는 여러분들도 이승만 좋아하시니까 이승만은요 국제정치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걸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어요. 그래서 이 3.1운동 때도 우리가 일본에서 독립한다고 하는 것은 어렵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일본과 미국은요 피를 나눈 동맹국가입니다. 독일하고 오스트리아하고 싸운 피를 나눈 동맹이에요. 그런데 피도 아무것도 흘리지 않은 우리가 우리 일본에게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달라 해주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이승만의 자기가 쓴 3.1운동과 이승만이라고 하는 메모가 있습니다.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재밌는 것이 오늘날 수요 이승만 박사가 감리교에서 이승만 박사가 평생 감리교에 있는 거 아닙니다. 감리교에서 나와가지고 자기 어떻게 보면 독립교회를 만들어서 준 목회자 비슷하게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수요 예배 끝났는데 어떤 여자 신자가 찾아와가지고 이승만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꿈을 꿔보니까 하늘에서 태극기가 펄럭펄럭 내려오더니 이승만 박사 당신이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준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돈을 모았으니까 제발 여기 있지 말고 하와이 있지 말고 워싱턴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이승만이 가고 싶지 않은데 그 신자들이 돈 모아가지고 가라고 그러는데 적어도 독립을 그렇게 얘기하는 이승만이 안 갈 수가 없다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워싱턴으로 간 거예요. 사람들이 믿으면 뭡니까? 그 당시에 널리 알려진 얘기가 뭐냐면 이승만하고 윌슨의 둘째 딸하고는 아주 가깝다. 연애했던 그런 경험도 있다. 이런 소문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몰라도 이승만이 가면은 윌슨의 말을 들어줄 것이다. 전통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 한국식 사고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승만이 워싱턴에 가서 윌슨을 만나려고 신청했는데 만나주지도 않는 거예요. 이 비서실에서 문서를 접수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 비서실에서 이미 다 연락해 봤어요.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당신을 만나려고 하는데 그걸 접수할까요 말까요? 윌슨이 접수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승만의 체면이 뭡니까? 이 윌슨하고 매우 가까워가지고 대학 다닐 때도 프린스턴에서 공부할 때도 윌슨 집에 들락내렸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왔다가 다시 갔을 때도 윌슨 집에 왔다 갔다 했는데 그렇게 윌슨 가까운 사람인데 윌슨 만나보지도 못했다. 윌슨의 자존심이 이승만의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땅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났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며칠 동안 입원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는 미국이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고 노력을 했지만 미국은 우리를 도와주질 않았어요. 그런데요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미국 정부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미국 기독교는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이 감리교 목사님 맥클레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종은 미국 정부에서 도와줄 것을 기대했는데 미국 정부는 안 오고 1884년 조민조약이 맺어진 지 2년 후인 1884년에 일본 감리교 선교사 맥클레이가 와가지고 우리가 도와주면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고종이 그럼 좋다. 당신이 우리 도와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미국 정부는 안 도와줬는데 이 기독교인들이 이 고종을 도와주고 조선을 도와준 겁니다. 그래서 1894년 청일전쟁 때도요. 여러분들 고종이 자기 부인 죽고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이때 여러분들 한국교회에서 배울 때 다 배웠을 거예요. 고종의 밥을 만들어준 사람 선교사 부인이고 밤마다 고종을 보초해서 지켜줬던 분이 선교사들이에요. 미국 정부는 조선을 이게 문제투성이라고 그래가지고 외면했는데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불쌍한 민족 하나님께서 이 불쌍한 민족을 사랑하셔서 이 불쌍한 민족을 통해서 언젠가는 일하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1904년에 쓴 노일전쟁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이승만 박사가 미국 가가지고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승만 미국의 누즈벨트 대통령은 거기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누즈벨트가 두 사람입니다. 하고 그 뒤에 누즈벨트가 또 달라요. 예. 그래가지고 어쨌든지 간에 그래가지고 이 누즈벨트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기 나라를 위해서 자기 나라면 이 나라가 왕의 것인데요. 왕이 자기가 나서서 칼을 휘둘러야 될 거 아니냐? 자기는 가만히 궁전에 있으면서 다른 나라 사람 보내가지고 도와달라. 자기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칼을 휘두르지 않는데 왜 딴 사람이 휘두르냐? 이래서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서 일어난 것이 1900년 대부운동입니다. 이때요 한 가지 루머가 돌아다니는데 그 루머가 뭐냐? 우리가 미국 가서 그렇게 도와달라고 그래도 미국은 안 도와주는데 우리나라에 기독교인이 100만 명만 되면은 미국은 기독교 국가니까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도와줄 거다. 그렇게 해서 일어난 것이 100만 구령운동이라는 거예요. 미국을 우리는 의지하는 건데 미국 정부는 관심이 없었고 우리 기독교는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실 1905년, 6년, 7년 이때요 새로운 교단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선교사들이 불쌍한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일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우리가 을사보호제약으로 일본에게 넘어가는데 이때 들어온 교단이 구세군, 안식교, 성결교 이때 들어온 거예요 다. 그리고 이제 3.1운동 때에도 3.1운동 이제 얼마 되지 않은 3.1운동 됩니다만은 우리가 독립만세를 아무리 크게 외쳐도 그것이 세계에 전달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외친 3.1운동을 세계에 전해준 사람이 누굽니까? 선교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해서 얘기한다면은 미국 정부는 우리를 안 도와줬는데 미국 정부는 우리를 안 도와줬는데 기독교가 도와준 것입니다. 그래서 1945년까지는 한미관계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1945년 해방되었을 때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여기에
오게 되는데, 그때 미국 사람들이 혼자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없잖아요. 언어도 안 돼. 멘탈리스트도 달라. 이때 미국 사람들이 누구 손을 잡고 대한민국을 만든 줄 압니까?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기독교를 대한민국의 건국 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기독교는 대한민국의 건국 세력이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 3.1절, 그 다음에 광복절, 6.25. 3.1절은 대한민국의 시고, 그 다음에 광복절은 1948년은 말하자면은 대한민국이 탄생한 날입니다. 1950년은 대한민국이 시련을 극복한 날이에요. 이 세 기념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 한국 기독교밖에 없어요. 불교가 지킵니까? 천주교가 지킵니까?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땀 세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 기독교는 이런 관계가 있다. 그리고 이제 뭐 6.25 이후에 뭐 장로교, 감리교, 월드비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도와준 것은 여러분들 잘 아니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 선교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요, 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올 때요, 미국에 대해서 항상 찬양만 한 거 아닙니다. 선교사들은요, 여러분들처럼 미국 사회에서 보수적인 사람들이 온 것입니다. 19세기 미국은요, 상당히 세속화되고 진보주의가 막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진보주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서 비평설, 이것이 19세기 말에 미국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또 하나는 진화론.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진화됐다라고 하는 것, 이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세계관을 흔드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왔는데 성경은 사람이 편집한 책이다. 이 두 가지가요, 미국 기독교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들은 저런 데에 한국 기독교인들이 물들면 안 된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올 때 한편으로는 의학 기술 혹은 근대과학, 또 이런 영어, 이런 신문물을 우리가 배워야 되지만은 미국의 자유주의 신학, 세속 문명은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제일 관대한 것이 감리교고 제일 엄격한 것이 장로교, 성결교. 그래서요, 성결교 같은 데는 영어도 배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영어 배우면은 미국의 그런 세속적인 문화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영어를 제일 많이 가르친 데가 감리교입니다. 평양신학교에서도 영어 안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영어 배우면은 영어로 먹고 살려고 그러고, 영어 좀 하면 미국 가려고 그러고, 미국 가면 한국 사람들 학벌 좋아하기 때문에 좋은 대학, 유명한 대학 가려고 그러고, 유명한 대학은 예의 없이 자유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생각할 때, 실컷 우리가 전도해서 공부시켜놨는데 가가지고 자유주의가 해가지고 다시 한국에 와가지고 자유주의를 뿌린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막으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지금 현재 한국 기독교도 이런 비슷한 상황에 와 있어요. 오늘 이제 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한다면요, 그러면은 이 트럼프 시대의 한미 기독교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은 한미 기독교가요, 그 전통적인 가치를 다시 회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트럼프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그다음에 가정, 이것을 다시 회복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트럼프 대통령 그 취임식 같은 거 보면은 잘 알 수 있죠. 먼저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회복한다고 하는 거, 이번엔 취임연설에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이 나라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면서 하나님을 다시 미국 사회 중심으로 모셔온 거예요. 저는요, 아까도 우리 바이올린으로 주기도문 했는데, 주기도문 할 때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그 구절을 암송할 때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가? 여러분들이요, 이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요, 그 공개적으로 공영방송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못 쓰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공영방송에 나가면은 신이라고 얘기하든지 절대자라고 얘기하든지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그냥 어른, 이렇게 홍길동만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교과서에는요,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어떤 분한테 얘기 들었는데, 부처님 얘기하는 것도 괜찮아. 그 다음에 또 알라 얘기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교과서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에? 이런 일들이 있어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일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원 감독님이 좀 사회적으로 많이 활동을 하니까 공영방송에서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이 캠페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위에서 보고 있을 때, 아니, 내가 너희를 이 어려운 나라에서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내 이름 한번 제대로 못 부르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됩니까? 정말로 트럼프 같은 지도자가 와가지고 하나님을 다시 한국 사회의 한복판에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을 다시 사회로 다시 오게 하는 이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가정. 트럼프가요, 참 대통령 되면서 아주 분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미국 사회는 남자와 여자, 성은 두 개밖에 없다. 남자와 여자만 있다. 얼마나 놀라운 선언인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가족은 이제 조금 더 복잡하니까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 가족의 정의, 남녀의 정의, 그것을 전통적인 정의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이게 근본적인 밑바닥인 밸류입니다. 이것을 공유해야 한 사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 전통적인 가치를 다시 미국 사회로 가져오는 거, 이런 것들이 곳곳에 많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미국 대통령 선거 유세하는 거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해리스의 연설에 가가지고 그 사람이 아주 복음주의적인 기독교인이라서 예수님은 왕입니다. 그랬더니 해리스가, 당신 잘못 왔어. 우리는 그런 꼴통 보수 집회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벤스 부통령 출마, 벤스 집회에 가서 예수님은 왕입니다. 그러니까 벤스가,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 이것이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예? 첫 번째는 전통적인 가치 회복. 두 번째는 PC, 이거 정치적인 코렉트니스. 여기에요, 제가 볼 때는 감리교도 책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슨 대학교에서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감리교에 제일 많이 쓰는 영어가 뭡니까? 플러리즘. 다원주의예요. 다원주의라는 게 뭡니까? 지금까지 사회를 이끌어가는 기독교 운명이 너무 오만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소리를 낮추고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자. 그래서 다른 모든 문화에도 다 가치가 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보자. 그 사람들 보이스를 크게 하자. 그래서 어떻게 된 줄 압니까? 기독교의 보이스는 점점 약해지고, 다른 보이스는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전통적인 가정의 가치를 주장하는 보이스는 점점 약해지고, 그 가족, 남녀, 혹은 남남, 혹은 여여, 혹은 일남 삼녀, 삼녀 일남, 이러든지, 이런 것들은 소수니까 그런 가치를 인정해줘야 된다. 그런 것들이 막 인정받고, 그런 것들이 국제대회도 나가거나 학교에 나가도 그런 얘기를 해야만이 뭔가 인정을 받는 그런 분위기가 됐어요. 그런데 참 트럼프가요, 대통령이 되고 나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줄 압니까? 미국의 모든 공직에서 PC, 그러니까 이 좌파들은요, 진보주의자들은 자기들 주장을 그냥 주장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정책으로 만들면서 이것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거기에 사람을 투입을 해가지고 제도화하고 있어요. 이런 모든 예산을 깎아버리고 그 사람들 해고시켜버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아주 혁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요, 생각할 때는요, 선교가 가능하려면요, 예수님이 유일한 구주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유일한 구주다 그러면 당신은 정치적으로 올바른 사람이 아니야, 예의가 없는 사람이야. 아니, 불교인이 있고 유교인이 있는데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그러면 당신은 예의 없는 사람이야. 좀 나이스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살아야 되니까 예수님도 그런 많은 분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이게 나이스한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제일 많이 감염된 교단들이 진보주의 교단이고, 거기 감리교도 거기에 물들어 있는 거죠. 미국 감리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그 PC주의를 극복하는 것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트럼프가 또 하나 중요하게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대통령 세운 것은요, 단지 말만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은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인사적으로 이것을 제도화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종교단체에 대해서 후원법을 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진보적인 단체는 온갖 정부의 돈을 다 끌어다가 쓰고 있다고. 한국에 지금 진보적인 그 사회단체들, 민간단체들 많지 않습니까? 다 정부 돈 갖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보수주의자들은 그 정부 돈을 못 써요. 그런데 트럼프는 그것을 거꾸로 진보적인데 PC 같은데 막 투입했던 그런 국가 예정을 깎아가지고, 미국 사회가 원래 하나님 섬기는 사회인데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도 돈을 쓰자. 그래야 종교단체법을 지원하는 이런 쪽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한국 복음주의 이 기독교가 바로 이런 미국의 복음주의 기독교와 손을 잡아야 된다고 합니다.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할 때요, 미국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는 게 뭡니까? 기독교와 민주주의입니다. 미국은 기독교가 세운 나라고, 그 기독교인이 만든 것이 민주주의예요. 미국의 민주주의는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민주주의입니다.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요, 세상에서 제일 그 왕이 없는 사회를 만든 게 어딘 줄 압니까? 미국이에요. 옛날에는 왕이 있었어요, 다. 근데 왕이 없는 나라를 처음 만든 것이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미국이 만들었다고. 그럼 미국 사람들의 가장 큰 자존심은 우리는 민주주의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물어봅시다. 비서구권 나라들 가운데서 이제 유럽이랄지 미국 빼놓고 세계에서 기독교, 그것도 개신교와 민주주의를 다 같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예, 필리핀 캐톨릭 국가입니다. 개신교 국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런 것들, 종교의 자유 다 개신교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 캐톨릭하고 개신교 달라요. 그 다음에 일본 민주주의라고 그러지만은 기독교는 없어. 세계에서요, 미국 빼놓고 기독교와 민주주의를 가지고 있는 나라,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지금 그것이 여기 지금 흔들리고 있지만은 저는 이 단계만 잘 넘어가면은 대한민국이 한 단계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우린 지금 헌법적으로는 삼권 분립이 있어요. 그러나 이 삼권 분립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현실적으로 본 적은 없어.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현재. 대통령의 권력을 어떻게 의회가 견제하는지, 의회의 독주를 어떻게 헌법이 견제하는지, 이거 보면서 대한민국은 지금 민주주의를 교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단계만 넘어가면은요, 세계가, 야, 역시 대한민국은 한 단계 발전한 나라다, 이렇게 볼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잘못 들 수도 있어요. 제가 12월부터 제가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이 풍랑 인하여 빨리 가게 해주세요. 이 풍랑 인하여 쫄딱 망할 수도 있고,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 우리가 이 풍랑 인하여 삼권 분립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법관들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압력을 넣고, 그래서 제대로 작동을 하면은 이 풍랑 인하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더 굳세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냐고 이것이 제대로 못 돼가지고 완전히 이제 그냥 막 엉망진자로 가면은요, 이 풍랑 인하여 침몰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요, 1919년 3.1운동 때 우리의 어른들이 미국한테 뭐라고 얘기한 줄 압니까? 지금 미국이 가치적인 측면에서 볼 때 아시아에서 미국과 가장 손잡을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일본은 민주주의 국가이긴, 일본은 근대혁명을 받아들이긴 했지만은 민주주의도 아니고 일본은 또 기독교 나라도 아니다. 미국, 일본 너무나 믿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오히려 우리나라하고 손잡고 세계를 이끌어가자. 이게 말하자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한테 얘기한 거예요. 이승만이 미국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 멋있는 얘기를 왜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들은 못하냐 이거예요. 사실 아시아에서 기독교 민주주의를 가장 잘 지키고 있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런 가치를 잘 트럼프와 더불어서 잘 해나가면은, 저는요, 그렇다고 해서 지나친 내셔널리즘에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목적은 우리가 힘센 나라가 되어가지고 주변의 나라를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도 민주화가 되어서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가 되게 하고, 그럼 우리가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일본도 신토이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가 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이요, 저기 바벨론 문화, 그 다음에 이집트 문화,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문화, 이 세 나라 사이에 있어가지고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그랬어요. 우리나라도요, 이 세 나라 가운데 끼어 있어가지고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그래요. 사실 이스라엘은요, 이 세 나라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여기 정신 차리고 잘하면은요, 이 세 나라를 단지 우리의 힘으로만은 어려워요. 그런데 미국과 손을 잡고 한미 관계를 단단히 하고, 여기에는 우리 기독교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 가운데서 이 세 나라 가운데 적어도 한 나라는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세 나라를 다 적으로 만들면 우리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면 미국과 한미 관계 중요하지만 이 주변에 있는 나라 가운데서도 한미 관계를 지지하고 우리를 지지해 줄 수 있는 나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중국, 그 다음에 러시아, 일본 있는데 이 세 나라 외에는 다른 나라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누구를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참여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그렇게 했는데, 저는요, 윤석열 대통령의 잘한 점,
나는 그 사람의 뭐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그 사람 잘한 점. 바로 이 점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매우 한국 역사에 매우 중요한 거예요. 미국은요, 6.25 전쟁 때부터 공산주의를 막으려면은 일본과 한국이 미국과 협력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승만 박사는 평생 일본과 싸워가지고 일본 사람들을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승만 박사는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지금 공산주의가 내려오지만은 일본군이 오면은 공산주의와 싸우던 거 그만두고 이제 일본과 싸우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반일주의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이승만 시대의 얘기고 지금은요,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어요. 20세기 전반에는 일본이 아시아에 위협이었다면은요, 지금은 중국이 아시아에 위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김희동립 선생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일본이 힘을 가지고 아시아 대륙을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5억 의 중국 사람들이 잠을 못 자고 있다. 그런데 미국이 우리를 도와서 독립해주면은 우리가 일본을 막아가지고 5억의 사람들을 잠자게 해주겠다. 저는 김희동립 선생 너무 멋있어. 지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이 다 벌벌 떨고 있어. 중국이 지금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그래. 그런데 미국이 우리와 손을 잡고 이 자유세계를 대한민국에 굳건하게 만들면은 일본도 안전하고 태평양도 안전하고. 태평양이 무슨 바다입니까? 평화의 바다 아니에요? 이 평화의 바다가 언젠간 전쟁의 바다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잘 막고 오히려 더 나가서 대륙을 복음화하고 민주화하면은 정말 평화로운 세상이 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중국을 어떻게 막고 더 나가서 중국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민족적인 과제고 또 세계사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감리교 우리 목사님들이 앞장서서 대한민국도 살리고 세계도 살리고 아시아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을 해주시는